몰아서 반응을 띠는 상황이 자꾸 연출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심해지면 이제 미쳤다. 야 버텨보자 하고 폭탄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든 네. 막고 있는 형국에 불과한 거지 이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거래부터 보게 되면 거래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초초급감이 벌어진 네. 결정적인 원인 네. 이거를 한번 짚어주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포님이 생각하는 지금의 그 정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록에도 처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지금이 그렇죠. 청건도 안 되는 게 이게 몇 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가는 건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절대적인 원인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같이 거래량이 폭감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간과했던 부분이 금리 인상 부분이 좀 영향은 분명히 줬다. 그리고 또한 시장에 과도한 공포론이 제기된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 11월부터 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값 하락한다 하고 통계 지표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좀 오버슈팅하는 게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언론에서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 나온 기사 그리고 그제 나온 기사들 보게 되면은 지금 뭐 통계 집계 이래로 최고로 많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 뭐 그렇게 호도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좀 이와 다른 배치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한번 차트를 갖다 한번 올려주시면요. 네, 차트 한번 보죠. 지금 뭐 9월 집값 14년 만에 최대 낙폭, 매매 전세 내리고 월세만 상승. 네. 그리고 급급매만 팔린다. 여기에는 올해 1월에서 8월 누적지수 마이너스 6.63. 네.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래 가장 높아. 자, 한국부동산원에서 좀 약간 너무 지금 시장을 갖다가 과도하게 공포를 주입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시장 상황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요. 네, 다음 차트 보죠. 예.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2022년 8월 지역별 아파트 거래량 및 평균 거래가 상승 하락 현황인데요. 이게 차트가 처음에는 좀 보시기 힘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차트를 갖다 보시게 되면요. 좌측 차트가 각 지역별, 각 시도별 상승 거래량 전월 대비 상승 거래량 그리고 보합 거래량 그리고 하락 거래량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승 거래 비율, 보합 거래 비율, 하락 거래 비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월 대비해서 37%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하락 거래 비율은 54%좀 높긴 높습니다. 네네. 좀 많은 물량들이 상승 거래보다는 하락 거래 비율이 좀 더 높은 게 지난 8월의 현황이에요. 그리고 우측이 무엇이냐? 상평가라고 써놨는데 상승 거래 그러니까 지금 아까 212건 서울시 기준으로 212건이 상승 거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12건의 평균 거래가가 8억 7,800이다. 그리고 하평가는 하락 거래량 서울시 기준 313건의 평균 거래가가 9억 5,300이다. 보게 되면은 상승한 가격보다는 하락한 가격이 좀 고가대가 좀 더 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상승 거래의 평균 거래가를 봤더니 전월 대비 1억 1,200이 상승했고요. 하락 거래 아파트들은 1억 1,200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상승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전월 대비해서 상승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물론 37%에 불과하지만 다만 이게 약간 통계적인 오류는 있습니다.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들과 초저가의 아파트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좀 통계적 오류를 약간만 짚고 넘어갈게요. 고가의 강남의 반포 아파트들과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들의 상승이 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나홀로 아파트들은 지금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나홀로 아파트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빌라 시장, 연립 빌라 시장과 경쟁 상대는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연립 빌라가 너무 전세가가 높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로 매수를 하는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이 부분. 그런데 자, 제가 아까 2008년 리먼 사태
때의 거래량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상승 거래량이 37%가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그리고 하락 비율이 12%가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 봐야겠네요. 그거를. 자, 이걸 12월과 한번 2008년 12월 타임머신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08년 12월. 이게 진짜 폭락이죠. 네. 이게 진짜 폭락이고요. 네네. 상승 거래 비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네네. 하락 거래 비율이 75%고요. 네네. 그리고 상평가가 이 당시에 4억 5천, 상승 비율이 7%밖에 안 되는데 전월 대비 네. 하락 거래 평균가는 5억 1,700에서 하락 비율이 16%, 상당히 네. 높게 나타나고 있죠. 네. 상승 거래가 거의 미약한 18%에 불과한 수준에서 네.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시기가 진짜 급락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때보다 지금이 더 폭락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네. 상당히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네. 좀 이 지수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대해서는 불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아까 기사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지금 급급매만 팔린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역대 최대 하락하고 지금 올해 1월에서 8월 누적 지수 마이너스 6.63. 이게 실거래가 지수예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이 여러 개 지수가 네. 있잖아요. 매매 네네. 가격 지수가 있고 실거래 가격 지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역대 최대 하락입니다. 네. 근데 2008년도로 갈 필요도 없이 네. 그럼 1월에서 8월 한번 12년도 거 비교해 볼게요. 기사에서는 10월 달이 더 심각했다라고 했는데 네. 10년이 더 심각했다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주시면요. 다음 한 번 더. 다음. 예. 지금 이게 바로 아까 보시던 차트 요약해 놓은 거예요. 2012년 네. 1월에서 8월 달까지 상승 거래 비율과 하락 거래 비율, 그리고 밑에서 상승 거래의 평균 거래가와 하락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가 2012년과 2022년 딱 양쪽을 놓고 보시면요. 네. 딱 봐도 다르네요. 우측에서 네. 보시면은 상승 거래 1월에서 6월까지는 상승 거래 비율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많네요.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2022년 밑에 상승 거래 평균 거래가, 하락 거래 평균 거래가, 그리고 상승률, 하락률을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1월에서 8월 달까지 계속 전월 대비 상승률이 10%가 넘게 나오는 상승 거래들은 맞네요.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 거래 금액이 전월 대비해서 10%가 넘은 게 8월 달이 처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22년의 상황이 과연 2012년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완전히 다르죠. 지금 2012년의 상황 보게 되면은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를 갖다 넘어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월에서 8월 달까지. 서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리고 하락 거래의 하락 비율이 상승 하락 비율이 상승 금액이 하락 금액보다 넘었던 적도 없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지표가 완전히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자꾸 시장 실제 상황 대비 너무 과도하게 공포론을 갖다가 시장에 제기함으로 주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매수를 하지 않고 임대, 전세로 다시 계약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계약하게 만든 쪽으로 유도해 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거래돼야 될 물량들이 지금 거래를 안 하고 1, 2년 후에 혹은 몇 개월 후에 매수를 미루도록 만들게 되면은 갑자기 시장 상황 좀 보고 사야지 하고 했던 물량들이 갑자기 몰리게 되게 되면은 이때는 다시 또 폭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잡을 수도 없죠. 그때 되면은. 지금 이 거래량이 사실 보게 되면은 거래량
폭감이 나타났던 2008년 하반기 보자고요. 네. 거래량 폭감이 나타난 이후에는 다시 거래량 폭증이 나타났습니다. 네, 폭발했어요. 예, 보면. 2009년 네. 1월 달부터 거래량 폭발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또 폭감을 보고, 4월 달부터 거래량 폭감 시작돼 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6개월 이후에 거래량 폭증이 네. 나타났죠. 네, 네. 그리고 또 다시 거래량 폭감이 나타난 2012년 네. 중반 2149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거래량 폭증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갑자기 급락하고 나선 또다시 거래량 폭증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 패턴이 유지되어 맞아. 왔어요. 거래량이 너무 폭감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시장의 반발 세력,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장에 참여하면서 거래량 터지는 순간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과 관련돼서 금리 인상의 여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할 정도로 시장의 거래량이 폭감되어 있는 상태는 결국 대기 수요가 지금 점점 계속 관망 중인 세력이 누적되어 간다. 그러면은 아니 아포유님 지금 그러면은 매도 대기 세력도 대기하고 누적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매도는 누적이 되어 가지를 않죠. 왜냐하면은 매도를 할 타이밍이 항상 존재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전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네. 맞춰서 매도하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지금 물량이 많다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서울에 매도 물량들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지금 신문 부동산 맞아요. 매도 물량 지금 분들, 줄었어요. 예, 네. 계속 지금 2개월째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포기하는 거죠. 이 가격엔 안 팔겠다 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임대로 돌리는 거지. 임대로 돌려버리는 순간 그 물량은 이제 2년 혹은 4년 동안 잠겨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 폭등할 때는 거래량이 되살아날 때 폭등하게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일별 100건이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바로 이게 대기하다가 잡질 못하죠. 그냥 바로 가격은 튀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목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100건이라고 해봤자 월별 3,000건밖에 안 돼요. 원래 서울의 평균 거래량은 아무리 못해도 5,500건은 나와줘야 되고 네. 이게 시장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만 건이 넘어주는 시점이거든요. 그때가 시장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쓸 상황인데 네. 지금 거래량이 일별 그냥 5천 건은 고사하고 3천 건만 나와도 지금 폭등이 나오게 생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거래량이 지금 소폭만 증가해도 가격 변화가 좀 크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누적된다고 했잖아요. 수요가 이제 이연 수요 폭발이라고 해서 우리 코로나 때도 봤지만 못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돌아다니니까 미친 듯이 사고 뭐 명품도 뭐 거래량이나 뭐 다 폭발적으로 수요들이 돈을 써제꼈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코로나 때 풀렸던 돈이 어디 간 거 아니거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이게 시장이 한번 다시 돌아가면은 또 기다렸던 분들은 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건 금리뿐만 아니라 규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취득세 중과 사고 싶어요. 근데 못 사게 하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다 정체되고 이제 죽어 나가는 건데 사실 그 5년간 누적된 이 규제가 저 정도까지의 거래 폭감을 급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빨리 풀릴 걸 기대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 속도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사실 과거에 폭락이다 하락기다라고 하면 다 같이 하락했고 강남이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재건축 그렇죠. 시원하게 빠지고 그렇죠. 네. 강남이 더 많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장에서는 사실상 지금의 하락을 갖다가 뭐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정말 우리들이 찐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는 점점 더 커져가고 대형 평대가 그렇죠. 지금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오히려 자금력이 좀 약간 부족했던 언론에서 자꾸 요즘 다주택자들은 공격하잖아요. 요즘 영끌 쪽만 공격해요. 맞아요. 영끌 쪽 어쩌나 하면서 네. 그 영끌족들이 투기꾼들이 아니었죠. 아니죠. 그 실제 수요자죠. 영끌족들은 실수요자였고 그리고
1주택 처음으로 무주택에다가 1주택 되신 분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너무 잔인할 정도로 자꾸 그쪽만 공격을 해요. 뒤통수 때리죠 계속. 그러니까 영끌족들 어쩌나 하고 걱정해주는 듯한 제목이 진짜 영끌족들을 걱정해줘서 쓴 기사가 아니잖아요. 너희 죽어봐라라는 기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써져 있기는 영끌족들 어쩌나 하고 물음표하고 걱정해주는 듯이 걱정해줘야 이야기하지만 그 신문 기사 제목을 보고 나서의 반응은 아 얘네들 죽어봐라라는 오히려 그렇게 댓글도 써져 다 있는 그렇게 거죠. 돼 있어요. 댓글도.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지금 편안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크게 어떻게 영향을 뭐 할 받지 수도 않고. 없고 전 다 덮어버리잖아요. 뭐 할 마음도 없었어 애초에.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안 봐도 돼 그냥. 가만히 있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지금 납작 엎드려서 그냥 복지부동 하고 있자 이 생각이지. 뭘 팔아서 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양분화된 것 같아요. 다주택과 무주택의 어떤 이 다툼의 장이 지금 채팅창이 열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에 벌어지는 현상을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네, 부분도 네.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지만 10년 후에 네네. 됐을 때는 지금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그쵸. 볼 수 있는 네. 부분도 나타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정상인가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다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이걸 갖다가 갈라놓는 이 세태가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고 우리 사실상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공생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너무 갈라버렸어요. 네. 너무 갈라버림으로 인해서 가진 자, 집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걸 갖다 우리는 너무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에 이 발생되는 갈등 구조가 지금까지도 이게 정상이라고 믿고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아유. 지금 종부세 완화안과 관련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 가지고 지금 1주택자에 대한 네네. 종부세 완화도 지금 날아가 버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나왔어요. 종부세, 보유세가 늘어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전가. 조세가 얼마나 전가될까요? 얼마나 전가될까요? 뭐 싹 다 정가되겠죠. 다 전가되는 거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유럽 OECD 사례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해봤더니 무려 73%가 네. 늘어난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집 주인에게는 23%밖에 전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한 저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너무 예상보다 적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OECD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보유세를 폭등시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늘어난 보유세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조세 전가가 우리나라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잖아요. 일단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있고요. 그쵸. 우리나라 이게 이중과세라는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좀 썩 좋은 결과는 아니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사례는 이제 재산세 네. 전가지 재산 보유에 대한 전가인데 결국에는 70 몇 %는 예상보다 적죠 했잖아요. 저도 생각이 예상보다 적어요. 거의 난 100%일 줄 알았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올해 이제 완전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라는 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왜곡을 넘어서 그냥 시장이 오염되고 완전 변질되고 훼손된다. 그냥 이게 못 마실 물이 됐구나 하면서 벌어지는 사실 이 반응들을 신경을 안 쓴 지 좀 됐거든요.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처럼 여겨지니까요. 근데 이게 빨리 정상을 찾길 바라는데 아무튼 지금 벌어지는 사태가 우리가 처음 보는 상황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시장이 정상이 아니어서 이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조속히 규제를 풀라는 말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라는 말을 다 떠나서 제발 정상화시켜달라는 거예요. 비정상을 넘어서 미친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이. 그리고 수요자들은 진짜 적응 빨리 하거든요. 금리도 지금
올해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 3월부터 네. 미국 금리 올린 게 금방 적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우리 아프님이 얘기했던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연 수요가 폭발하면은 가격 변화 다시 못 잡습니다. 우리 중간중간 그 금융위 때도 다시 반등했다가 그 반복했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냥 쭉 하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금리라는 거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 금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금리 빼고 다른 상황이 변화된 게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를 봐야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지 앞으로 시장을 대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 이거는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2008년 12월 거래량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당시 2008년 12월이니까 네. 거래량이 상당히 그냥 안 좋을 때인데 이때 거래량을 한번 보시자고요. 1,500건이 넘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서울의 아파트가 네, 서울. 서울 아파트 2008년 상승 12월 2008년 29건. 12월 달에 1,500건의 네. 거래량이 나타났어요. 서브프라임 근데 터지고 또 지금 600건대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1,500건의 거래량만 나와도 지금은 시장은 상승세로 전환된다는 게 더욱 웃긴 상황이죠. 그렇죠. 맞아요. 1,500건의 거래량만 나와도 이렇게 초급 매물이 나오질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2008년 12월보다 지금이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확실히 보여지긴 할 텐데 이게 이제 거래량이 일단 늘어나는 게 급선무 같아요. 하락이든 상승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우리가 시장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개입을 다만 너무 많이 하죠. 우리는. 이게 최소한의 개입을 다들 바랬던 거 아닙니까? 아예 개입을 전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이제 그 가격적인 어떤 그런 왜곡도 있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정상적으로 그 가야 되는 것들을 자꾸 이제 땡겨서 반응이 보이는, 예를 들면 임대차 입법으로 훗날 오를 것들을 앞당겨서 오르게 했고 그 임대차 그 미래의 거를 갖다 썼으니 네. 지금 이런 상황에 또 일조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가 안 나오고 있으면은 또 이게 또 쓰겠죠. 또 이제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계속 몰아서 어떤 방향이 나오든 간에 몰아서 반응을 띠는 상황이 자꾸 연출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심해지면 이제 미쳤다. 적당할 때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미친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빨리 정상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더 미쳤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임사자 부활을 갖다가 다시 지금 서두르고 있죠. 근데 아파트에는 적용 안 해주고 연립 빌라에만 적용해 주겠다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깡통 전세가 상당히 좀 이슈화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깡통 전세라는 건 근본적으로 왜 발생됩니까? 전세를 갖다가 내가 사게 되면은 3억 5천의 가치가 있어. 근데 내가 보유하면 3억 5천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가는 급등하는데 매매가는 오히려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여기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이 깡통 전세의 만드는 거죠. 이 주택을 갖다가 보유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요. 그 빌라를 갖다가 건축하는 사람들은 아니 여기 전세가 가치로는 충분히 빌라 가치가 있으니까 짓는 거죠. 네, 맞죠. 근데 보유할 가치는 없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빌라는 지어놨어. 그럼 일단 전세로라도 맞추고 이걸 매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게 뭐 불법적인 행태가 들어갔다면 이건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걸 갖다가 이 사회 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걸 사람을 갖다 공격하게 되면 앞으로 빌라는 누가 짓죠? 아무도 안 짓죠. 서민주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제서야 임사자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연립빌라 임사자 부활한다고 해서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주택시장 뭐 연립빌라만 임사자 도입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지금 이미 국토교통부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깡통 전세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앞으로. 왜? 보유 가치는 없는데 그럼 이걸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립빌라만 풀어줘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뒤로 미루고 있다 보니까는요. 주택시장 정말 어떻게 망가질지 그리고 결코 지금 안정을 희망하면서 지금 버텨보자 하고 폭탄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든 막고 있는 형국에 불과한 거지 이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어느 때도 볼 수 없었던 상황이고 이 정치가 경제에 들어왔을 때 망하는 그 사례를 지금 똑똑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건 결국에는
돈적으로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피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해주는 대상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새로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임대인마저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